밤이 계속되었고 빙빙 돌아가는 춤이 멈추지 않았다. 로버트 킹케이드는 모든 것을 빙글빙글 돌아가게 하는 장본인이었다. 그는 모양과 소리와 그림자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마법사였다. 옛날에 오솔길로 그녀를 안내하여 여름 햇살에 녹아드는 이슬을 보여주었고 태양과 가을 잎새가 어떻게 절묘한 풍경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속삭이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마치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그 말을 하는 것 같았다. 릴케의 시 구절이 나왔다. 고대의 탑 주변을 나는 1000년 동안 돌고 있네. 나바호 인디언의 태양 숭배에 관한 구절도 있었다. 그는 그녀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바람에 흩날리는 모래와 자홍색 바람,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는 돌고래의 등에 탄 갈색 펠리컨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알았다. 지금까지 그가 걸었던 인적 드문 해안의 작은 발자국들의 의미를, 한 번도 항해를 떠나본 적이 없는 배에 실린 비밀스런 화물의 의미를, 황혼역, 도시의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는 그를 커튼 뒤의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눈동자들의 의미를, 그는 먼 여행을 떠났다가 이제는 집에 돌아와 난로 앞에서 불꽃을 바라보며 외로움을 녹이는 사냥꾼이었다. 마침내 드디어 그는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멀리까지. 그는 그녀 옆에 누워서 그녀를 향한 사랑을 결정지었다. 완벽하게, 변할 수 없게, 마침내. 아침이 밝을 무렵 그는 몸을 약간 일으키고 그녀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내가 지금 이 혹성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시오, 프란체스카? 여행하기 위해서도 사진을 찍기 위해서도 아니오.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혹성에서 살고 있는 거요. 이제 그걸 알았소. 나는 머나먼 시간 동안 어딘가로부터 이곳으로 떨어져 왔소. 내가 이 생을 산 것보다도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그리하여 그 많은 세월을 거쳐 마침내 당신을 만나게 된 거요. 그들이 아래층에 내려왔을 때 아직도 라디오가 켜져 있었다. 새벽이 밝아왔지만 태양은 얇은 구름막에 가려 있었다. 프란체스카, 부탁하고 싶은 게 있소. 그는 커피를 만드느라 부산을 떠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뭔데요? 프란체스카가 그를 보았다. 오 하느님, 저는 그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젯밤에 입었던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어요. 그 샌들도 신고 딱 그것만 걸쳐요. 오늘 아침 당신이 어떤 모습인지 사진을 찍고 싶소. 우리 두 사람만을 위한 사진을. 그녀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옷을 입고 그와 함께 초원으로 나갔다. 거기서 그는 해마다 그녀가 보곤 했던
있던 그 사진을 찍었다. 로버트 킹케이드는 다음 며칠간 촬영을 포기했다. 프란체스카 존스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농장 일을 하지 않았다. 그들 두 사람은 내내 함께 지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가 부탁하자 그는 2차례에 걸쳐 기타를 연주하며 꽤 괜찮은 목소리로 그녀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었다. 조금은 불편한 음성으로 그녀가 그의 첫 번째 청중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그렇게 말하자 프란체스카는 미소 지으며 그에게 키스했다. 그리고는 감정에 빠져서 그가 부르는 고기잡이 배와 사막에 부는 바람이라는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프란체스카는 해리를 타고 그와 함께 디모인 공항으로 갔다. 그는 거기서 필름을 뉴욕으로 붙였다. 그는 가능할 때는 언제나 처음 찍은 필름 몇 통을 미리 보냈다. 그렇게 함으로써 편집자들은 그가 하고 있는 작업을 점검할 수 있었고 사진 기술자들은 그의 카메라 셔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그녀를 근사한 식당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테이블 위로 그녀의 양손을 꼭 잡고 강렬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로버트 킹케이드의 인생에 대한 감각에 감탄했다. 인생이란 어차피 종착역을 향한 기약할 길 없는 행진이라는 것을 그는 마음 깊숙이에서 받아들이고 있었다. 카우보이란 별정 또한 조만간 사라져야 할 존재들이었다. 이제 그녀는 그가 진화라는 가지의 종착역에 서 있다고 했던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그가 최후의 일이라는 것에 대해 속삭인 적이 있었다. 다시는 오지 않는 것, 결코 결단코 다시 오지 않는 것 이라고 사막의 스승은 외쳤어요. 그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그는 말하자면 시대에 뒤처진 인물이었다. 목요일 오후 그들은 사랑을 나눈 후 이야기를 했다. 두 사람 다 이런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둘 다 피해온 화제였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가 물었다. 프란체스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침묵이었다. 그러다가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여기 머물겠소. 시내라도 괜찮고 어디라도 상관없소. 당신 가족이 집에 오면 내가 당신 남편에게 어떻게 된 사정인지 이야기하리다. 쉽지는 않을 테지만 내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거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리처드는 이런 일에는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마법이나 열정, 우리가 이야기하고 경험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또 앞으로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굳이 그를 열등한 사람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가 느끼거나 생각해 온 것들과 너무 동떨어진 부분이니까요. 그는 그런 화제를 다룰 재주가 없어요. 그럼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잔 말이오? 그는 심각하게 말했다. 웃음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도 모르겠어요, 로버트. 당신은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나를 소유했어요. 누구에게 소유되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지만, 그리고 당신 또한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알지만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제 나는 여기 풀밭 위에 당신 곁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꺼이 당신 안에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가 대답했다. 당신이 내 안에 있는지, 또는 내가 당신 안에 있는지, 내가 당신을 과연 소유했는지 확신하지 못하겠어. 적어도 난 당신을 소유하고 싶지는 않아. 우리 둘은 우리가 우리라고 새로 만들어낸 다른 존재의 안에 있다고 생각해. 물론 우리는 그 존재 안에 있는 것도 아니지. 우리가 바로 그 존재니까. 우리 둘 다 스스로를 잃고 다른 존재를,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얽혀들어 하나로만 존재하는 그 무엇인가를 창조해낸 거요. 맙소사, 우린 사랑에 빠졌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이 가장 깊고 가장 심오하게. 나와 함께 여행해요, 프란체스카. 그건 문제가 안 돼. 우린 사막의 모래 위에서 사랑을 나누고 몬바사의 발코니에서 브랜디를 마시는 거요. 아라비아의 범선이 돛을 달고 아침에 첫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광경을 보게 될 거요. 나는 당신에게 사자의 나라와 벵갈만에 있는 옛 프랑스 도시를 보여줄 거요. 그곳에는 멋진 옥상 레스토랑이 있어. 산길을 오르는 기차도 타고 높은 피레네 산맥에서 바스크족이 운영하는 작은 여인숙에도 들릅시다. 호랑이 원산지인 남인도에는 커다란 호수 한가운데에 섬이 있어. 그 섬에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지. 당신이 길 따라 바람 따라 떠도는 여행을 싫어한다면 어딘가에 개업을 하겠소. 그 지방의 풍물 사진을 찍거나 인물 사진을 찍거나 무슨 일이든 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어. 로버트, 당신 안에는 길이 있어요. 아니, 그 이상이죠.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지만 당신은 어쨌든 길 자체예요. 환상과 현실이 만나면서 미처 이어지지 못한 틈, 바로 당신은 거기에 있어요. 거기 길 위에. 그 길은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당신은 낡은 배낭이고 헬이라는 이름의 트럭이고 아시아까지 날아가는 제트 여객기예요.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요. 당신 말처럼 당신의 진화 가지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면 나는 당신이 빠른 속도로 그 골목을 치고 나가길 바래요.
당신이 나를 데리고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당신을 얽어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신이라는 멋진 야생동물을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그 힘도 함께 죽어갈 거고요. 킨케이드가 입을 열었지만 프란체스카가 말을 막았다. 로버트, 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에요. 만일 당신이 나를 품에 안고 당신의 트럭으로 데려가서 꼭 당신과 함께 가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나는 불평 한마디 늘어놓지 않을 거예요. 당신 말 한마디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그러기에는 너무나 감각적이고 내 감정을 너무나 잘 아니까요.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사는 것은 지겨워요. 내 인생 말이에요. 낭만도 에로티시즘도 촛불 밝힌 부엌에서 춤을 추는 것도 여자를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남자의 멋진 감정도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이 생활에는 당신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내게는 지독한 책임감이 있어요. 리처드에게, 아이들에게. 내가 그냥 떠나버리면 내 육체적인 존재가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리처드에겐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그를 파멸시킬지도 몰라요. 그보다도 더 나쁜 것은 그가 여생을 이곳 사람들의 속닥거림 속에서 살아가야만 할 거라는 점이에요. 저 사람은 리처드 존슨이야. 부인은 화끈한 이탈리아 여자였는데 글쎄 몇 년 전에 장발의 사진사랑 주랭랑을 놓았지. 리처드는 그 고통을 겪어내야 할 것이고 아이들은 이 고장에 사는 한은 윈터셋 사람들의 조소를 들어야 할 거예요. 그들 역시 고통을 겪겠죠. 그리고 나를 미워할 거예요. 나도 당신을 원하고 당신과 함께 있고 싶고 당신의 일부분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책임감이라는 현실로부터 내 자신을 찢어내버릴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당신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나는 도리가 없어요. 내겐 힘도 없어요. 느낌이란 느낌은 다 당신에게 주어버렸으니까. 당신에게 내가 길을 빼앗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내가 간다면 그건 이기적으로 당신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발 나를 그렇게 만들지 말아요. 내가 책임감을 내던져버리게 하지 말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지니고 살 수도 없어요. 만일 내가 지금 떠난다면 떠난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이미 예전의 내가 아니에요. 당신이 사랑하게 되었던 그 여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릴 거예요. 로버트 킨케이드는 침묵했다. 그는 그녀를 이해할 수 있었다. 길과 책임감과 죄의식이 그녀를 어떻게 변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녀의 말을 이해했다. 어떤 면으로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자신과 싸웠다.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싸웠다.
프란체스카가 울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 껴안았다. 킨케이드가 그녀에게 속삭였다. 할 이야기가 있어 한 가지만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요. 누구에게도. 그리고 당신이 기억해줬으면 좋겠소. 애매함으로 둘러싸인 이 우주에서 이런 확실한 감정은 단 한 번만 오는 거요. 몇 번을 다시 살더라도 다시는 오지 않을 거요. 그들은 함께 누워서 서로 쓰다듬고 속삭였다. 그런 후 프란체스카는 설핏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해가 높이 떠올라 있었다. 벌써부터 무더웠다. 해리의 문이 삐걱하는 소리가 들리자 프란체스카는 옷을 입었다. 그녀가 부엌에 내려갔을 때 그는 커피를 만들어 놓고 식탁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씩 웃어 보였다. 그녀는 부엌을 가로질러 와서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가 그의 머리칼을 매만지자 그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킨케이드는 그녀의 몸을 돌려 무릎 위에 앉히고 몸을 쓰다듬었다. 마침내 그가 일어섰다. 그는 낡은 청바지에 깨끗한 카키색 셔츠를 입고 그 위에 오렌지색 멜빵을 하고 있었다. 레드윙 부츠에는 끈이 꼭 메어져 있었고 스위스제 군용칼이 벨트에 매달려 있었다. 촬영용 조끼는 의자 등받이에 걸쳐져 있었고 조끼 주머니에서 전선이 삐죽이 나와 있었다. 카우보이는 안장을 꾸린 것이었다. 가보는 게 좋겠소. 프란체스카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눈에 눈물이 어려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눈물과 함께 얘의 그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언젠가 편지를 써도 괜찮겠소? 최소한 사진 한두 장은 보내주고 싶은데. 좋아요. 프란체스카가 찬장문에 매달린 수건으로 눈을 닦으면서 말했다. 너무 많지만 않다면 히피 사진작가에게 우편물을 받는다고 해도 적당히 둘러댈 수 있을 거예요. 내 워싱턴 주소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거기 없으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무실로 전화를 해요. 내가 거기 전화번호를 적어줄 테니까. 그는 전화기 옆에 있는 메모지에 번호를 적고 종이를 찢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